구별력을 유지했던 제시문들은 하나같이 다 철학 제시문. 원래는 이 철학 제시문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관건이었고 작년에 실제로 필로문학 이슈 발표 전까지 모든 고난도 커리큘럼은 다 어려운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지적을 받습니다. 아예 고교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를 출제하지 말라는 말도 나왔고 이 지금 민트색으로 표시한 저 두 가지 워딩이 실제로 교육부 발표 사항이 있었던 소재가 너무 추상적이라 안 된다. 내용이 너무 난해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소재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애들이 애초에 읽지를 못하게 되는 건 이게 무슨 영어 시험이냐 이런 말인 거죠.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 수능에 실제로 철학 제시문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문제는 엄청 어렵죠. 제시문 자체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난이도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이거 대충 무슨 주제겠구나 어느 정도는 잡히게 조금은 수월해졌어요. 중요한 건 제시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전히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변화는 조금 더 가시적인 변화인데 빈칸 추론에서 있죠. 빈칸이 포함된 딱 그 문장 있잖아. 옛날에는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막 네 줄, 네 줄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또 지적을 받습니다. 빈칸 포함된 문장이 너무 길거나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가거나 이중부정문이 들어가는 등등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라. 애들 헷갈린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해요. 문제를 또 쉽게 낸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얘는 실제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작년 6월 필라우나 이슈 발표 이전 이게 한 문장이었어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맥락을 판단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얘가 필러문항으로 선정이 돼요. 너무 길대. 이러면 안 된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 수능에서. 9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가 다 요런 양상에서 요런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질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에 있던 이 문제 정답률 15%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이죠. 1, 2, 3, 4, 5번 성지 중에 정답 고른 애들 비율이 제일 낮았어요. 1, 2, 3, 4,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이거 선택지 비율 애들이 다 몇 번을 얼마나 골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도 정답으로 갈 일은 없었던 거죠. 제일 낮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뭔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 그 뒤에서 왜 어려워졌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많겠습니까? 이런 게 많겠습니까? 이런 게 많겠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 문장, 이런 문장이 너무 길어, 특히 빈칸이 포함된 이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가 어려워졌냐면 선택지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여기는 1번이랑 5번 선택지를 한 번만 봐볼 건데 둘 다 함정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전부 다 정답 고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비율이 골랐던 함정선지였어요. 얘네가 왜 함정선지냐? 5번 여기 아래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얘를 지금 해석해보면 멘델의 이론이 대중의 인정을 다시금 얻었다. 여기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중의 인정을 얻었다. 마침내 사람들한테 이해가 된다.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이런 느낌의 말이 들어가야 돼. 5번 괜찮아 보이죠? 대중의 인정을 다시 얻었다. 이게 왜 틀렸냐면 딱 두 글자 때문에 맨 앞에 있는 re라는 글자 때문에 다시금이 틀렸어. 그러니까 대중의 인정을 얻은 건 맞거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무시당하다가 이게 최초로 re가 아닌 딱 이 두 글자 때문에 틀린 거야. 치졸하죠, 솔직히 말하면. 1번도 봐봐. 멘델의 이론이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다. 이걸 제일 많이 걸렸는데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멘델의 이론과 현대의 문제 서로 따라잡았다는 건 둘 사이의 어떤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구나. 주제문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 말이. 이 주제가 뭐냐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가지 말고 약간만 앞서간 애들이 좋다라는 얘기야. 이 문단의 주제가.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 멘델의 이론과 현대의 문제들이 서로 간격을 좁혔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겠구나라는 말 같아 보이잖아. 얘가 함정선지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후 관계가 있어요. 얘가 얘를 따라잡았대 지금. 근데 누가 조금 더 똑똑합니까? 현대 사람들의 지식이 똑똑해, 이 학자가 똑똑해. 얘가 똑똑하겠죠. 그 누가 누굴 따라잡는 거예요? 현대 문제가 멘델의 이론을 이렇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썼어요.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건 맞는데
그게 얘가 얘를 따라잡아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대의 문제가 멘데를 따라잡아서 좁아지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정도까지 논리를 적용시켜서 선택지를 소거해야 됐던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킬러 문학 이슈 딱 적용되고 나서 봤던 9월 모의고사 첫 시험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기존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소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기출 문제에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제시문 자체는 쉬운데 선택지에서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지고 1등급 비율이 떨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변화된 양상을 당시 그러니까 작년 수험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된 양상을 사실 따라잡을 만한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기출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생소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작년에 데이터가 있고 아마도 함정선지 비율이 강화됐다라는 것도 웬만한 인간 듣거나 학원 다니는 친구들 거의 다 이제 한 번씩은 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작년만큼은 학생들이 많이 발길을 못 잡지는 않겠지만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다고 쳤을 때 올해는 조금 더 비율이 1등급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5%, 6% 정도로. 그럼에도 그게 쉬운 시험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정답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넓은 관점을 가진다.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지금 2번, 4번, 5번 밑줄 친 부분들 있죠. 다 들어가 있어. 넓은 관점. 개인의 관점 확장시킨다. 더 넓은 관점을 가진다. 넓은 관점을 가진다. 등등 다 들어가 있죠. 원래는 넓은 관점 정도의 테마만 잡으면 선택지에서 헷갈릴 일이 없어야 정상이야. 근데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선택지가 까다로워지면서 주제문을 담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3개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소거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셋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정답은 요 녀석이고요. 얘네가 틀린 이유는 이 파란색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 확장은 맞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넓은 관점 발달시키는 건 맞는데 스트레스가 그거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담고 있는데 약간의 내용 일치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지를 소거할 때 이제는 주제문만 잘 잡아서는 소거할 수가 없고 세부적인 내용 일치가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쉬워진 만큼 전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양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출제 기조의 변화가 있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걸 따라가기에는 작년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 9월, 작년 수능 9번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화된 출제 기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정선입니다. 글을 쉽게 내는 대신 선택지를 좀 어렵게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풀어요. 참 쉽게 풀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틀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 9월에 킬러문항 이슈 딱 등장하고 나서 첫 시험이니까 등장하고 있었죠. 어떻게 나올까? 5시에 시험지 딱 공개되자마자 바로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 시험 문제 난이도 어땠니? 이렇게 Q&A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답변한 걸 봤죠. 쉬웠다는 거. 하나같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명히 쉬웠을 리가 없어.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아, 이 녀석들. 내가 5시 땡치고 올리니까 채점 안 하고 지금 대답했구나. 바로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 채점을 한번 다시 말해볼래? 이렇게 올렸어요. 거기서 다 울고 있더라고. 앞에서 쉽다고 했는데, 아, 채점해보니까 많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줄도 몰랐던 거죠, 작년에. 왜냐하면, 애들이 느끼기엔 이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사실 제 신문이 결정해요. 제 신문이 쉬우니까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택지에 함정선지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틀렸던 게 작년. 올해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신문이 쉬워진 만큼 선택지에서 좀 꼼꼼하게 소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3월 모의고사는 사실 교육청이 되니까 킬러문항 이슈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6월 모의고사부터는 적어도 선택지 소거하는 기준이 이때까지는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6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찌됐든 간에 재심은 어려운 걸 읽어내는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잡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어떤 기준으로 소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변화한 필러문화 이슈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단어 공부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단어 공부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나도 성생할 때는 단어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암기를 되게 안 좋아했던 학생이라서 뭐 한국사 이런 거 너무 싫어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저때 한국사 계속 안 해요. 누구만 한국사를 들었냐면 그 신청을 했냐면 쓰는데 서울대에 정시 쓰려면 한국사를 필수로 가야 됐고 그러니까 그거 절반 그리고 역사 독후 절반 이렇게밖에 없었어 한국사. 역사 독후가 더 무서운 거죠. 서울대 가려는 애들 공부 잘하지. 근데 얘네가 한국사를 잘하진 않아. 역사 독후들은 그냥 모든 걸 다 알아. 그렇게 살았던 애들처럼. 진짜 암기를 너무 싫어했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수능 전날 한국사만 벼락치기 하고 들어갔어요. 그만큼 그때는 한국사가 빡셌어요. 암기를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서 단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싫은지도 잘 알고 단어 공부하다 영포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알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고1, 고2 학생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넣어놓은 건데 내 학년에 맞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질문하더라고. 단어책을 따로 사서 볼까요?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걸 암기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내 지금 현재 등급에 따라 달라. 딱 등급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어휘력에 따라 다른데, 내가 만약에 고3들은 고3, 고1이면 고1, 고2면 고2. 지금 딱 내 학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제시문에, 한 문제에, 뭐 한 6, 7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사실 해석이 안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단어만 그때그때 찾아서 외운다고 했을 때 되게 부족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단어 책을 하나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는 단어만 매일매일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독해를 할 때 있어서 단어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단어책 종류는 사실 무관해요. 단어책 추천을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데, 사실 시중에 무슨 책이 있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다 괜찮아. 왜냐하면 수능 대비용으로 나온 단어책들은 다 어쨌든 빈출 어휘들을 출제를 하고 이 빈출 어휘라는 건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죠? 수능에 뭐가 몇 번 나왔는지는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고요. 간혹 가다가 너무 과한 거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단어책 중에 뭐 수능, 토익, 토플, 테스트, 뭐 SAT 다 해준다 해서 34,000개 단어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너무 과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설마 하겠어 싶지만 간혹 가다 너무 욕심이 과하면 그런 어려운 단어책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딱 수능 대비용으로 나오는 그 컨텐츠한 것들을 보고 같은 단어장을 좀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다 외웠다고 해서 다른 거 사서 봐봐야 겹치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좀 여러 번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10개 정도씩만 외우고 대신 매일 외우는 건데 지금 이미 단어 시험 학원 차원에서 보고 있나요? 그죠? 그럼 그냥 학원 차원에서 보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혼자 단어로 공부하게 됐을 때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외우지 마요. 지금 솔직히 학원 단어 일주일에 한 번 본다 치면 그거 7분의 1 해가지고 몇 개씩 나오면서 꾸준히 외우는 사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직전에 입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짤한테 보여줬거든요. 오로로록 외워서 시험 문제 오로로록 쓰고 그다음 까먹잖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단어는 제일 뭐랄까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남는 거죠. 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봤던 걸 여러 번 봐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사과라는 애플이라는 걸 사과라고 기억하는 이유 이게 단어가 쉬워서 쉬운 단어랑 어려운 단어는 사실 없어요. 우리한테 쉬운 단어의 이유는 뭐냐면 자주 봐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단어들이 쉽다고 느껴집니다. 절대적으로 쉬운 단어라는 거 없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뭔가가 나의 머릿속에,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능 때까지 기억에 남으려면 그 단어를 최소 한 20번은 봐야 됩니다. 평생 기억에 남으려면 한 30번을 봐야 된다고 무슨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망각곡선 한번 들어봤죠. 뭐 한번 외우면 다음날 다 까먹고, 더더더 까먹고.
반복 학습하면 조금씩 더 기억에 난다는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단어 공부는요, 여러분. 같은 단어를 수능 전까지 그래도 내가 몰랐던 단어면 한 20번은 봐야 평생 기억이 납니다. 예문 많이 보시고요.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의 품사,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얘랑 같이 쓰이는 전치사가 뭔지,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뭐 어떤 문제를 풀 땐 독해를 하든 할 때 어느 정도 이 단어를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네돌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쪼개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되는 단어 양을 n분의 1을 한번 해보고 그 양을 매일 한 번씩 암기를 하는데 하루에 10개라고 쳐보면 사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한 번 외우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야. 아침에 뭐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뭐 학원 오는 길에 아침에 한 번, 한 10분밖에 안 걸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몇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한 번씩 봐주고 나쁘죠? 하루에 여러 번을 봐야 그 하루 동안 내가 이 단어가 계속 각인이 돼요. 특히나 자기 전에 보는 거. 어디서 봤는데 자기 전에 뭔가를 암기하고 그거를 약간 되뇌이다가 잠에 들잖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전날 내가 자기 전에 외웠던 걸 그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잖아요. 되게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한국사 자기 직전에 외워야 될 거 막 외워두고 잠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내가 뭐 외우고 잤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보는 그런 시간을 수능 직전에 한국사가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실제로. 단어 공부 어려우신 친구들은 자기 전에 외우고 일어나서 한번 되짚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나 봐.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10개씩 외우시면 일요일 날은 추가적으로 외우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에 외웠던 거 60개를 다시 한번 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한번 외웠어. 이거 하루에 3-4번씩 봐서 외웠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잖아. 분명히 까먹는 게 많이 생겨. 그럼 내가 60개 외운 것 동안 뭐뭐뭐를 까먹었는지 또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걸 또 월마다 반복해요. 그럼 240개죠? 그럼 내가 주마다, 월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까먹는 애들은 표시가 계속 늘어날 거야. 그죠? 그 늘어난 애들만 따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간혹 가다가 단어장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단어장 많이 물어봐요. 이거 따로 적어야 되냐? 저는 추천합니다만 단어장에 적는 단어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걸 다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마다 월마다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까먹는 단어들이 그 개인마다 다 있어요. 저도 수험생 할 때 진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외웠는데 계속 까먹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면서부터는 계속 기억에 남긴 했는데 그런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기록해 두는 게 되게 도움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단어책 아니면 고1, 고2, 고3 기출에서 모르는 단어만 별도로 기록해 두는 거 좋고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여기 핸드폰에 들어있는 메모장이에요. 제가 이거를 수능 공부할 때 했던 게 아니라 텍스라고 이제 서울대 입학할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그거를 본답시고 공부한답시고 그 외웠던 단어들 중에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단어 이게 없어요. 다 어려워서. 솔직히 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영어 공부 안 했어. 근데 시험 일주일 전에만 이렇게 하긴 했거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은 원래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이런 고민어학 시험과 다르게. 평소에 조금 정말 내 머릿속에 진짜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저마다 있을 거야, 몇 개씩은. 그런 것들만 모아서 좀 따로 기록해두고, 수시로 오며 가며 시간이 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한 번씩 봐주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 공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주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외운 단어를 자꾸 까먹는다. 요거는 N회독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라. 라는 얘기를 일단 할 수밖에 없고, 여러 번 봤는데도 까먹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반복을 많이 한다. 아니면 자극의 강도를 높인다. 뭔 소리냐면, 실제로, 내가 뭔가 단어를 외웠을 때, 얘를 그냥 무턱대고 여러 번 본다고 해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외웠던 단어를 실제로 문제에서 봤던 건데 이거 한 번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운의 영역인데 실제로 이제 뭔가 단어를 옛날에 한번 되게 어려운 단어를 한번 외웠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뭐 일상생활에서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미드 보다가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평생 안 까먹어. 진짜 나오네. 진짜 이거 내가 외웠더니 도움이 되네. 써먹네.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좀 오래 남거든,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자극의 강도를 높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죠, 친구들이. 되게 많아. 표현해 주시면. 너무나 외우기 싫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 사실 나 뭐라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해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해. 하루 이틀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런 저는 그냥 즐겁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막상 대답을 잘해주죠. 공부하기 싫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농담이었고요. 다이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수능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 이제 다이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모르는 단어 찾아서 사전에 검색해서 이제 뜻을 적으려고 했는데 뜻이 너무 여러 개가 나와요. 이거 어떡할까요? 다 적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기에 이게 질문되면 안 되고. 다이어는 한 번에 정리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 못 외워요. 여러분들의 두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까먹어. 어차피 까먹을 거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다 사전에 검색해보잖아. 그럼 정말 디테일하게 되게 독특한 단어가 아닌 이상 최소한 뜻이 두세 개씩은 다 있어. 모든 단어가. 그러면 그거 검색할 때마다 그걸 다 적고, 다 적고, 그걸 다 외우고, 어떻게 다 그래? 절대 못해요. 내가 지금 외워야 될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냥 그 문장에서 사용된 뜻만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에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다이어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 안 나온다면 그건 다이어로 출제가 안 되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이어는 수능 공부를 다 하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뜻이 또 나왔어. 그 단어가 또 나왔어. 새로운 뜻으로 나왔어. 거기다 얹어주면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에 1, 2, 3, 4, 5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문장에서 3번 뜻이야. 일단 3번만 들. 다른 문제 보다가 2번 뜻이 나왔어. 그럼 2번도 얹어서 들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얹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 보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면 중요한 다이어들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요한 다이어는 뭐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였을 때나 기억을 하는 거지. 애초에 이 단어를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초면인데 초면부터 다이어 다 외우는 거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아까 짧게 진단했죠. 이게 원래 뭐냐면 그 대학 일기라고 해서 대학생들 시험 전날을 묘사한 글이면 진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학생 시험 전날. 이게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든 한 종에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보통 학교 가는 길에 이러면서 공부하거든요. 최대한 이걸 막지. 이걸 막아놨다가 시험 보면 다시 쏟았다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신이면 모를까. 그죠? 수능 때 실제로 한국사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망했어. 그래서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문법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단어만큼이나 많은 영포자를 유발하는 것 같아, 문법이랑.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문법을 어려워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없거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말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법 규칙들이 적용되면서 말이 나온다. 영어도 마찬가지. 내가 읽고 있는 글, 내가 듣고 있는 저 듣기 성우분들의 목소리, 내가 적고 있는 영어 문장들, 모든 거에 그 문법이 들어있거든. 사실 일상생활에 녹아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얘네들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법 공부는 두 가지 목표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가 있어. 29번 딱 푸는 그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공부가 있고, 해석을 위한 공부가 따로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일단 문법보단 독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독해를 위한 문법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게 좀 쌓이고 나면 문제풀이도 하는 거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하거나 문법 수업을 들을 때, 얘네 두 개의 경계가 많이 좀 허물어져 있는 것 같아요. 타겟팅을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독해를 위한 문법만 볼 거면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처음 배울 때부터 독해를 위한 문법이랑
정말 문제풀이용 문법을 같이 막 섞어가면서 배우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너무 양이 방대해지는 거죠. 문법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좀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used라는 표현 있잖아. 얘를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로 접근한다고 하면 동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사실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사냐 과거 분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중요하다. 얘를 그냥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사용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얘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주어 동사를 표시하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뭐 수동태도 따져주고 스위치도 따져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야. 지금 똑같은 used라는 표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게 되죠. 조금 더 직접적인 예시를 보여줄게요. 관계사에서 이게 정말 두드러지게 들어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저 where이라는 녀석을 보잖아. 이렇게 가야 돼. which냐 where. 뒤에 완전한 절 나오냐 불완전한 절 나오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문제풀이를 위한 거지. 독해에서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가 중요할까요? 전혀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where를 정말 독해를 위한 문법으로만 본다고 친다면 그냥 로케이션 꾸며준다. 그치? 그 이상은 공부할 게 없어. 얘가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지,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지 하등 중요하다. 이 경계를 잘 따져줘야 돼. 내가 진짜 문법 공부할 때 관계사를 공부할 거라고 해서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을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 일단 이것부터 떠올리죠. 그치? 여기가 더 중요하다. 얘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가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지금 왜 공부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문법인 것 같아요. 목표 타겟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면요. 똑같은 문법 개념이더라도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두냐, 독해에 두냐, 문제풀이에 두냐에 따라서 학습 방향도 다르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깊이도 달라요. 그리고 봐야 되는 그 가지수도 달라져. 독해를 위한 문법이 훨씬 가벼워요. 정말 훨씬.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이 정말 해석에 쓰이는 것만 딱 일단 보고 문장 해석이 잘 된다는 전제 하에 문제풀이는 그때부터 진행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제풀이용 어법은 여러분들 10개년치 기출문제 보는데 일주일이면 실제로 인간 커리큘럼도 그 정도에 끝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장 강의에서도 딱 5주 동안 1시간씩 투자해서 5시간 문법. 그만큼 우리가 문장 해석에 대한 그런 얘기, 독해를 위한 문법부터 먼저 전제가 깔려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이고 나면 문제풀이용 공식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만 기억하고 나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독해를 위한 문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용 문법은 나중에 정말 실전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올 때, 그때 일주일만 투자하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감을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어를 배울 때 있잖아. 외국어다 보니까 영어는 규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반대예요. 우리 한국말 배울 때도 생각해봐. 우리 한국말 배울 때 문법, 뭐 이런 거 먼저 배우고 말을 시작하지 않고 말부터 시작하잖아. 실제로 영어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모든 인간은 모국어를 배울 때 규칙을 안 배우고 일단 언어를 먼저 습득해서 말을 하지 않냐. 모든 인간한테는 그렇게 보편적인 문법 체계가 들어있대, 우리 뇌에. 그러니까 영어도 규칙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만 정말 뭐 시제라든가 뭐 단어라든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일단 문장을 읽어보고 말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요. 그 감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을 배워야 아는들 유학 간 친구들이 괜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생각보다 문법 개념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미국을 1년을 다녀왔었는데 문법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서 그냥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그냥 감으로 다 배웠어요. 감으로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영어 문법을 처음 배웠는데 일단 뭐 진단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야. 감으로 다 풀었어. 감으로 다 풀어도 거의 맞아요. 이거 그래서 왜 이거 골랐어?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 선생님
그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서. 아는데. 아니, 감으로 알면 되지. 그런데 아는 게 맞아요. 아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이 먼저 쌓여있는 상태에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사실 이런 법칙이 있어. 역으로 배우는 거죠. 역시. 그렇게 배웠더니, 아, 내가 감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이게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 더 영어 공부가 쉽게 된다. 규칙을 먼저 배우면 감이 안 쌓였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고를 사실 알 수가 없어. 언어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많은 양의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가 적절해 보이고 뭐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지 어느 정도의 감이 쌓이고 났을 때 규칙을 이제 이후에 사후에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부터 많이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규칙을 막 공부하기 전. 아시겠죠? 자, 그다음 독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독해는 수능 영어 독해는 사실 추상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소재 추상성은 이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문장 자체의 그 표현들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게 있어. EBS 번역본 봐봐. 얼마나 읽기 어렵게 생겼어. 그죠? 이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 기본 소득 엔제라고 나와 있는 게 옛날 짤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EBS에 엔제라는 연계 교재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거야.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고1, 고2, 고3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밥을 먹었다라는 이 말을 고2로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고3으로 평가원으로 가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다양한 가치로 버무려져 있는 슬래시 한번 나와줘야 돼. 때로는 으깨지기도 하는 차치하고 그리고 학자의 말도 한번 인용해줘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얼간이의 가치들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문장들을 보고 있어 우리가. 쓰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 전부인데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쓰고 있다라는 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밥을 먹었다에 살을 붙여서 이런 문장을 써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읽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장을 보고 역순으로 그들은 밥을 먹었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밥 먹었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한 여부. 이 추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간단한 말로 바꿀 수 있을까가 사실 수능 영어 독해의 핵심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알겠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 대강 그냥 포인트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니까. 주제는 알고 포인트는 알겠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문장들을 보면 주제를 못 잡고, 그게 문제야. 주제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장들을 보면서, 아, 밥 먹었다고,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조금 다뤄볼 건데, 밖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번역과 이해 중에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얘를 지금 이렇게 번역한다고 한들, 영어로 쓰여 있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한다. 이게 지금 딱 EBS 번역본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 이렇게 번역한들, 그 정보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냐고. 절대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완벽한 한국말로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목표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정보가 그냥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내가 해석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정보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온 이 표현 보세요. 요거를 번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를 재미있게 사로잡다. 라고 번역한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잖아. 사실 무슨 말이야? 우리를 재미있게 사로잡는다는 말은 그냥 재미를 준다는 거죠. 재미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presentational style, 표현 양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정보와 교훈을 줄까? 아니면 재미를 줄까? 둘 중에 어느 노선을 타지? 이거 고민한다는 거고. 딱 그 정보가 느껴져요. 표현 양식은 정보를 주거나 교훈을 주는 목적과 우리를 재미있게 사로잡으려는 필요 사이의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이걸 번역하는 것보다, 교훈을 줄지, 재미를 줄지, 노선을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문장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번역해주는 친구 아무도. 이거 그냥 교훈 줬는지 재미 줬는지 그거 그냥 둘 중에 고민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정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강조입니다. 강조되는 내용만 딱 보고 주제를 잡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비교적 쉬워요. 이거는 좀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고1 기출을 한번 가져왔는데 머스트라는 표현 있죠. 이런 것들 문장 보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표현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주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강조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거기 위주로 읽고 주제를 골라보라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쓸데없는 선택지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강조된 지점만 딱 읽고 깔끔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연습도 특히 초반부 주제 문제 풀 때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로 한번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반복 테마인데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특정 한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 상관없어요. 바로 이 문장도 바로 아래 문장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될 거 같아요.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 한 문만 제대로 패면 나머지 문장들은 사실상 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 지금 빨간색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move bodies, 몸을 움직인다는 말. non-verbal, 비언어적 표현. body language. 같은 말이잖아, 그지?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말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몸으로 하는 표현들을 말하는 거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한 문장만 똑바로 이해해서 한 문만 제대로 펼 줄 알면 바디랭귀지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특정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위의 문장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얘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걸 믿고 바라보자.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면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 문장. 내가 참고할 수도 있는 다른 틀이 생긴다. 그죠? 그런 식의 연습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 말들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기출 활용하시는 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학년의 기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1 기출 보시고요. 고2는 고2, 고3 N수는 평가원 기출 문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좀 찾는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반복되는 거,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것들 찾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추상적인 문장들에 대한 독해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고 얘네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형별 풀이 전략들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고3 N수 친구들은 지금 이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고1, 고2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일단 뭐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막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독해력부터 조금 쌓는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래는 각 학년에 대한 강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10초만 있다 넘어갈게요. 지금 졸린 친구들이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사실 지금 시기에 딱 해줄 만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 보통 인강을 생각하면 인강 강사들 사이에서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날짜가 있어요. 언제냐면 1월 7일 날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이날 많이 들어오고 1월 7, 8일 이때쯤.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고3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기말고사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에 끝나죠. 이때부터 사실 그러면 이제 고3 준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일단은 12월 말까지 일단 놀아. 일단 쉬고 이렇게 2024년 새로운 해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정말 새해가 되면 이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하고 12월 말까지는 일단 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1월 1일날 그럼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미뤄지다가 결국 들어오는 게 1월 7일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이 친구들의 심리가 무엇이냐? 이왕 시작할 거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80도 달라진 와 함께 새롭게 준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사람이 참 큰일을 앞두고 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약간 뭐랄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준비하고 받아들일 준비하고 나 아직 고3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다가 오케이 1월 1일부터 딱 180도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약 10년 가까이 더 많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180도 달라진 사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잖아. 죽어요. 180도 달라지는 거 하루아침에 안 돼. 1도씩 달라져서 180일 뒤에 달라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삶을 사는 나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루에 공부를 6시간씩 하고 있었어. 이거 고3 엔트 기준으로 많이 부족하죠. 오케이, 이 지금 금요일이야. 만약에 지금처럼. 오케이, 이제 일단 주말까지 좀 쉬고 월요일부터 하루에 15시간씩 해봐야지.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절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거 하다가. 물론 첫날은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의지력이 되게 강한 친구들은 실제로 마음을 먹고 첫날은 이렇게 잘 해. 근데 절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수능 시험 당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조금씩 변해서 정말 그러니까 6시간을 지금 하고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일단 오케이 그러면 마음먹고 딱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 7시간씩 해봐요. 1시간씩 들리 7시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거든. 7시간을 해. 해보다 보면 얘 적응되잖아? 그럼 8시간으로 늘려요. 또 적응되잖아? 9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다 보면 내가 적응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15시간 할 수도 있겠죠. 못한다 치더라도 한 12시간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목표치까지 도달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6시간 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잖아. 아, 그럼 이게 그냥 제대로 시작했던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와. 제대로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180도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으로 기존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딱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마음먹은 그 순간 그냥 진짜 이만큼씩이라도 바뀌어 보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특히나 고3 올라가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이 마음가짐에서 새해가 지났잖아? 지금 새해가 지나고 얼마나 목표들을 실현하고 계십니까? 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또 두 번째 목표가 3월로 바뀌어요. 오케이,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또 바뀐다. 계약하고 나서 그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학교 다니다 보면 되게 바빠져. 그러니까 뭔가 멀리 있는 시작점을 두고 이때부터 완벽하게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마음먹은 딱 그 순간부터 나한테 너무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바꿔가요. 이게 적응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적응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야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면 진짜 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걸러서 드릴게요. 고1, 고2 친구들한테만 하는 얘기.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라는 말이 양가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안 하냐는 거야, 내 말. 고3 N수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고1, 고2로 돌아간다. 나는 지금 영어에서 뭐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열이면 열이다. 단어를 좀 외우고 와. 라는 말을. 실제로 고3 올라갔을 때 겨울방학 때 Q&A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단어가 막혀서 뭘 할 수가 없대. 문법도 못하겠고 주문도 못하겠고 독해도 못하겠고 지금 단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문을 보고 싶은데요. 예문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예문도 못 보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단어 암기부터 시작을 하고 남들보다 출발점 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갈 길이 멀겠어. 막막하죠. 고1, 고2 때 단어 많이 외우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단어라도 제대로 외우고 고3 때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출발선이 빠를 수 있고요. 독해의 어떤 규칙들, 구문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내가 흡수하는데 어휘력이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단어가 자꾸 내 발목을 잡아서 핵심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영어라는 것들은 계속 예문으로 가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고1, 고2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생각보다 안 많아. 지금 고3 N수 생각해봐. 고1, 고2 때 시절 떠올려보세요. 뭐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고1보다 고2가 빠르고요. 고2보다 고3이 빨라요. 고3 친구들은 지금 시간이 아주 빨리 갈 거야. 3월 되고 나면. 앞으로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고3 때 이제 3월 되지 학교 다니죠. 수시 안 챙겨도 학교 다니면 일단 시간이 겨우 이제 여름방학 오죠. 그럼 이때는 조금이라도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때 수시 챙기는 친구들 생각보다 수능 공부할 시간 없어. 전략 짜야 돼. 9월에 원서 접수해야 돼. 그리고 여름방학 때 또 무슨 복병이 생기냐면 논술이 생겨요. 지금도 논술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정말 나는 교과나 학종 안 되더라. 근데 논술 이렇게 가버린다. 육논술은 또 뭐해? 논술도 최저가 있잖아. 최저가 없는 논술은 여러분들 장원급제 수준이에요. 나중에 기사로 찾아봐봐. 최저 없는 학교 논술 이렇게 당일 시험장 쳐보면 사람이 엄청 그만큼 쉽지 않아.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고1,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 떠보면 진짜 리얼 바로 고3입니다. 2년 뒤에 봐. 여러분들 이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진짜 빨리 간단 말이야, 시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아직 내가 그래도 시간이 있는 고1, 고2 친구들은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시라는 얘기. 그거라도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Q&A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고 Q&A로 넘어갈 건데요. 항상 설명회를 하면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사실 뭐 이 또한 지나가면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수험 생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고3이 돼보면 알겠지만 고3인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300일 깨지고 200일 깨지고 100일 깨지고 100일 깨지면 또 100일준이 뭐니 이런 얘기하고 아직도 있더라고 100일주라는 게. 그 맞으면 465일주 되시는 거 아시죠? 100 플러스 365n이야. n은 그 뭐야 0부터 정수예요. 알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0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학이 나는 게죠. 항상 여러분들 그 수능 디데이를 할 때 있잖아. D 마이너스 몇 해놓고 여기다가 이걸 항상 넣어놔야 돼. 알겠죠? 이거를 최대한 0으로 만드는 목표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재수하는 친구들 1에서 끝나야죠. 그쵸? 항상 옆에 이게 붙어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여기는 이제 상수고 여기는 이제 n인 거죠. 이게 함수 같은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되게 떨려요. 입시를 진짜 해보니까 언제 떨리냐면 수시하는 친구들 원서 접수할 때 있죠. 접수할 때 경쟁률 한번 봐봐. 그때 한번 사람이 약간 말려. 되게 집중이 안 되고 결과 발표될 때 또 떨리고 수능 성적표 받을 때 또 떨리고 수능 전날 떨리고 당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득문득 진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되게 떨리는 순간들이 올 거야. 지금 아마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물론 남들 다 하는 수험 생활이지만 힘들어요. 힘들고 내가 뭔가 지금 내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 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을 때, 이럴 때마다 항상 되게 외로울 때도 있고, 되게 힘들 때도 있고, 되게 많아, 그럴 때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큰 경험들을 한번 겪고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사실 별거 아닌데. 남들 다 하는 거 금방 끝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건 큰일이었지라고 할 만한 일은 사실 살아보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입시라는 것, 사실 지금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지 유일한 관문도 아니고요. 제일 큰 관문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 다른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 너무 의미부여하거나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라.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입시가 너무 암흑기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알겠죠? 소소하게 행복함을 찾으면서 사세요. 친구들이랑 실없는 소리 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죠.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그리워. 대학생이 돼보면 그런 날들이 없어. 매일매일 같은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지내고 하는 순간들이 잘 없어요. 창 시절이라는 게 되게 그리워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